휴가 반남? 미쳤냐? 조롱받던 해병대 여중사 부대에 나타난 쓰리스타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부대원 전원이 보는 앞에서 훈장을 받고 상사는 박살난 레전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 해병대 제1사단이 자리한 이곳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흔히 칼바람이라 불리는 날카로운 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저미는 듯 했다. 포항 제철소의 거대한 용광로 불빛이 밤하늘을 멀리서 붉게 물들릴 때도 이곳 사단 사령부 정문이 공기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적 해병의 상징인 청룡문. 위병소는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잡귀를 쫓을 듯한 위용을 자랑했다. 그 위병소 앞을 해병대 중사 바네라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해병대에서도 독종으로 통했다. 해병대 수색대에서 뼈가 굵은 그녀는 웬만한 남자 대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체력과 전술 능력을 갖춘 제1사단의 몇 안 되는 정예 여군 중사였다. 팔강모 아래로 질끈 묶은 머리카락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빨간 명찰이 박힌 전투복 위장 무늬는 그녀의 피부처럼 몸에 완벽하게 감겨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강철 같은 표정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설렘이 감돌았다. 꼬박 1년 만에 얻은 온전한 10일간의 정기 휴가. 그녀의 고향인 머나먼 제주도행 비행기 표가 전투복 안주머니에 고이 접혀 있었다. 단결. 중사 바네라 휴가 신고합니다. 당직 사령실에 들러 마지막 신고를 마칠 때였다. 사무실 한쪽에서 커피를 홀짝이던 인물이 그녀를 아니 꼽다는 듯 쳐다봤다. 해병대 군수과 소속의 마동탁 상사였다. 그는 실전 훈련보다는 행정 업무와 줄타기에 능한 전형적인 사무실 해병이었다. 반중사. 휴가 가시나.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네. 수색대라고 훈련은 다 빼먹고 휴가 갈 생각에 좋겠어. 그의 말투에는 실전 부대 여군에 대한 고질적인 시기와 비아냥이 가득했다. 바네라는 그를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당직 사관을 향해 돌아섰다. 단결. 우렁찬 경례 소리와 함께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다. 마동탁의 콧방귀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제주도 옥돔 미역국 생각뿐이었다. 청룡문 위병소에 다다랐다. 근무를 서던 신병의 뺨은 포항의 매서운 바닷바람에 벌겋게 얼어 있었다. 단결. 반 중사님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 많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육중한 차단기가 올라간 위병소 밖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택시를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위병소 초소 바로 옆 청룡문 기둥이 만들어내는 가장 짙은 그림자 속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패전투복 뭉치나 쓰레기 덤이라고 생각했다. 포항의 바람은 워낙 거세어 별의별 것을 다 이곳으로 몰고 오곤 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자 그 뭉치를 덮고 있던 낡은 신문지 조각이 찢겨나가며 그 아래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바네라의 온몸에 훈련받은 감각이 곤두섰다. 수색대원으로서 그녀의 본능은 위협을 먼저 감지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은 눈이라도 맞은 듯 새하얗게 발해 있었다. 한눈에 봐도 아흔은 좋게 넘어 보이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이 엄동설 안에 얇디 얇은 손바지 저고리 차림이었고 그마저도 곳곳이 해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손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바네라는 즉시 몸을 낮춰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다. 반응이 희미했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재빨리 목의 맥박을 확인했다. 아주 가늘고 불규칙하게 겨우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저체온증. 이대로 몇 분만 더 방치하면 위험했다. 그녀는 즉시 위병소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위병소 근무자. 당장 이리 와. 의무병 호출해. 빨리. 아까 그 신병이 총을 맨 채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반 중사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몰라. 일단 빨리 의무병 부르고 당직 사령실에 보고해. 노인분이 쓰러지셨다고. 빨리 움직여. 신병이 허둥지둥 초소로 뛰어들어가는 사이 바네라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 지퍼를 내렸다. 그녀는 휴가를 위해 안에 겹쳐 입었던 방금 산 듯 보이는 두툼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벗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온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옷을 할머니의 몸 위로 덮고 다시 그 위에 자신의 해병대 야전 상의까지 벗어 이중으로 감쌌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시끄럽게 웬 소란이야.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마동탁 상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휴가 복귀자와 업무 협의가 있다며 위병소 근처에 머물고 있던 참이었다. 반 중사 휴가 안 가고 뭐해? 웬 거렁뱅이야? 아, 냄새나네. 그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할머니를 힐끗 보았다. 누가 봐도 민간인이잖아. 왜 부대 앞에서 저러고 있어? 괜히 엮이면 귀찮아져. 오천읍 사무소에 전화 한 통 넣고 반 중사는 어서 가. 비행기 놓치겠네. 그의 말에는 일말의 인간적인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책임 회피만이 묻어났다. 바네라의 눈빛이 순간 불타는 용광로처럼 뜨거워졌다. 마 상사님. 사람이 죽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사무소 부르라고. 우리가 왜 신경 써? 부대 밖 민간인을. 지금 당장 조치 안 하면 이분 돌아가십니다. 의무실로 옮겨야 합니다. 뭐? 부대 안으로 들인다고? 미쳤어? 신원 미상 민간인을? 바네라, 너 지금 군사보안 규정 잊었어? 당장 휴가 나가. 이건 명령이야. 바네라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마동탁과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수색대에서 80kg의 부상당한 동료를 메고 야산을 주파하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녀는 가냘픈 할머니를 마치 깃털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히 안아들었다. 야, 바네라. 너 지금. 마동탁이 무어라 더 소리치려 했지만 바네라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를 안은 채 큰 길로 뛰기 시작했다. 택시. 택시.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그녀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해병대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택시를 세웠다. 택시 기사는 위장 무늬 전투복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여군이 백발 노인을 안고 뛰어오는 모습에 놀라 급정거를 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포항 성모병원으로. 최대한 빨리요. 그녀는 할머니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누이고 자신도 올라탔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타요. 택시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포항 시내를 향해 출발했다. 바네라는 뒷좌석에서 할머니의 손을 계속 주무르며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차창 밖으로 해병대 제1사단의 청룡문이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그녀의 1년 만의 휴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제주도행 비행기표가 주머니 안에서 차갑게 구겨졌다. 포항 성모병원 응급실은 동해안의 거친 파도처럼 쉴 새 없이 환자들이 밀려드는 곳이었다. 바네라는 할머니를 안고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환자입니다. 저체온증 환자입니다. 의식 미약합니다. 응급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즉시 달려들었다. 마침 당직 의사 중에는 배우 차은우를 꼭 닮은 냉철해 보이지만 눈이 깊은 젊은 의사가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지시를 내렸다. 체온 급격히 떨어졌어요. 담요 말고 보온포로 감싸요. 따뜻한 수액 라인 양쪽으로 확보하고 혈액 검사 바로 나가요. 바네라는 졸지의 보호자가 되어 응급 처치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응급 처치를 받는 내내 희미한 신음소리만 낼 뿐 의식을 찾지 못했다. 바네라는 원무과로 가서 일단 자신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수납했다. 휴가비로 쓰려던 비상금이었지만 지금 그게 문제랴.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응급처치가 끝나고 할머니가 겨우 안정을 되찾아 응급병상으로 옮겨졌다. 차은우를 닮은 의사가 바네라를 불렀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아닙니다. 길에서 쓰러지신 것을 모셔왔습니다. 아,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심각한 저체온증에다 극심한 영양실조가 겹쳤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 깨어나신 뒤에도 계속 횡설수설하십니다. 아마도 중증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이 시급합니다. 바네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할머니가 누워있는 병상 커튼을 젖혔다. 할머니는 겨우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이 어디세요? 바네라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바네라를 빤히 쳐다보았다. 바네라의 전투복 상의를 덮고 있었기에 그녀의 가슴에 달린 빨간 명찰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다. 순간 할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아들, 우리 아들.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뻗어 바네라의 빨간 명찰을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도 그거 달고 있는데. 붉은 거. 할머니 아드님이 해병대이십니까? 해병. 해병. 맞아. 우리 아들 해병이요. 내가 밥 차려주러 왔어. 우리 아들 밥 묵어야 혀. 할머니는 바네라를 아들과 관련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바네라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단 자신의 휴가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 제주도행 비행기 표는 환불 수수료를 물고 취소했다. 고향의 어머니에게는 짧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헤라야.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휴가 못 내려갈 것 같아.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실망 가득한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바네라는 어쩔 수 없었다. 해병대가 다 그렇지 뭐. 몸 조심해라. 어머니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바네라는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세면도구와 속옷 몇 벌 그리고 간병용 물품들을 샀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그새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깨어날 때마다 불안해하며 집을 찾았다. 내가 집에 가야 혀. 우리 아들 밥 차려줘야 혀. 우리 아들. 지금 별 달고 아주 높은 사람이여. 바네라는 그날 밤 병실 간이 침대에 몸을 누였다. 낯선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해병대 지옥주 훈련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고되게 느껴졌다. 다음 날 바네라의 휴가 첫날이 그렇게 밝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의 식사를 챙겼다. 병원에서 나온 미음을 할머니는 아이처럼 투정하며 먹지 않으려 했다. 이런 거 말고 고깃국 줘. 우리 아들 좋아하는 전복죽. 할머니, 이거 드셔야 기운 차리세요. 제가 나중에 전복죽 꼭 사드릴게요.
아 하고 드세요. 바네라는 수색대에서 말을 듣지 않는 신병을 다루듯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얼으면서 겨우 미움을 먹이는데 성공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렸다. 그녀는 낮 시간을 쪼개 포항 남부경찰서 실종자 센터를 방문했다. 백발의 치매 노인이시고 어제 해병대 1사단 정문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함은 모르시고 아들이 해병대이고 별을 단 높은 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경찰관은 바네라의 군복 차림을 보고 예의는 차렸지만 난감한 표정이었다. 해병대의 별 단 분이야 포항의 한두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성함이나 주소 없이는 데이터베이스 조회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도 각 지구대에 수배 전단을 돌려보겠습니다만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립요양보호시설로 인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네라는 보호시설이라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저렇게 아들만 애타게 찾는 분을 연고도 없는 시설에 보낼 수는 없었다. 제가 이틀만 더 모시고 있겠습니다. 일단 제 휴가가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어떻게든 가족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바네라는 할머니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바네라가 곁에 없으면 금방 불안해했다. 아가, 가지 마라. 내 옆에 꼭 있어라. 너도. 붉은 명찰이네.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저도 해병대예요. 아무 데도 안 가요. 바네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10년간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인 고무보트를 젓고 밧줄을 타던 거친 손이었다. 그 손이 지금은 기억을 잃은 한 노인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의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재수없게도 마동탁 상사였다. 단결. 중사 바네라입니다. 아, 반중사? 웬일이야? 휴가 잘 즐기고 있어? 제주도 바람 좋나? 마 상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꼬는 듯 했다. 어제 부대 앞에서 모시고 온 할머니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현재 포항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치매 증상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족을 찾는 중입니다. 뭐?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어? 바네라, 너 지금 내 휴가 이틀을 길바닥 노인네한테 다 태우고 있다는 거야? 제정신이야?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더니 아주 영원한 간병인 나셨네. 쓸데없는 짓에 감정 낭비하지 말고 당장 경찰에 인계하고 내보릴 봐. 사람 목숨이 쓸데없는 짓입니까? 야. 바네라. 너 지금 상급자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휴가 복귀하면 보자. 끊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바네라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부대 간부들의 저런 비정한 태도에 환멸이 느껴졌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긍지가 저런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 그때 병실 안에서 할머니가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들. 강산이. 푸른 강산이. 바네라가 황급히 병실로 들어갔다.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드님 성함이. 강산이세요? 할머니는 맑은 눈으로 바네라를 보며 웃었다. 그럼. 우리 아들 이름이 이강산이요. 이강산. 온 나라 강산을 다 지키라고. 애비가 그리 지어줬지. 우리 강산이. 이강산. 바네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해병대 내부망이 아닌 일반 인터넷 검색창에 해병대 이강산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검색 결과 최상단에 위험 있는 정복을 입은 한 남자의 사진이 떴다. 현 해병대 사령관 중장 이강산. 별을 단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8만 해병대의 최정점. 3스타.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바네라의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해병대 사령관, 이강산 중장. 농담이 아니었다. 별을 단 높은 사람이라는 할머니의 말이 치매 노인의 과대망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관련 기사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내려갔다. 이강산 해병대 사령관 효심 지극. 노모 직접 봉양 사령관 모친 치매 초기 증세로 공관에서 정성껏 모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런데 어떻게? 해병대 사령부 본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 발안에서 사령관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머나먼 포항 제1사단 정문 앞까지 흘러들어와 쓰러져 있었단 말인가. 바네라의 머릿속이 수색 작전 지도를 그리듯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 잠시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포항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드님, 이강산 사령관님은 지금 화성에 계시잖아요. 아니요. 우리 아들. 여기 왔어. 나 데리고 왔어. 네. 여기에. 포항에요? 응. 어제. 아주 큰 쇠날개 헬리콥터 타고. 나 데리고 여기 왔어. 사람들이 전부 우리 아들한테 절을 하더구먼. 내가.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그만. 할머니의 눈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길을 잃었어. 우리 아들. 밥 차려줘야 하는데. 바네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요청사항에 적힌 그대로였다. 사령관이 잠시 모시고 부대에 왔다가 사라졌다. 이강산 사령관이 어제 모종의 이유로 아마도 1사단 방문이나 훈련 참관 노모를 잠시 동반하여 포항 기지에 왔던 것이다. 치매 증세가 있는 어머니를 잠시 관사나 지휘관실에 모셨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할머니가 아들을 찾아 나선다거나 밥을 차려준다는 일념으로 혼자 밖으로 나왔고 기지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결국 정문 앞에서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신 것이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해병대 사령관의 어머니가 그것도 사령관이 방문 중이던 예하부대에서 실종되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군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안 사고였다. 바네라는 왜 경찰서 실종자 센터에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해병대 사령부는 이 시간까지 외부에는 철저히 함구한 채 포항 기지 내부와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사라진 사령관의 어머니를 비밀리에 수색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할머니가 이미 기지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네라는 당장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부대로 복귀할 때마다 통과했던 제1사단 사단장실의 직통 번호를 떠올렸다. 하지만 일개 중사가 사단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우선 1사단 지휘 통제실로 전화를 걸었다. 단결. 수색대대 중사 바네라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당직 사령 연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훈련 중에 그것처럼 단호했다. 당직 사령인 소령이 전화를 받았다. 반 중사? 휴가 중인 걸로 아는데 무슨 일인가? 소령님, 지금 제가 어제 부대 정문 앞에서 발견한 치매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성모병원에 계십니다. 아, 그거. 마 상사한테 보고받았네. 민간인 일에 쓸데없이 휴가 쓰지 말고 경찰에 인계하라고. 소령님, 바네라가 말을 잘랐다. 그 할머니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님, 이강산 중장님 모친이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했나 반중사. 자네 지금 어제 사령관님께서 1사단 방문 시 모시고 왔다가 실종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성함은 이강산 쇠날개를 타고 이곳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당직 사령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반중사. 자네.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 병원 이름이 뭐라고? 포항 성모병원 응급병동입니다. 알았다. 내가 당장 사단장님께, 아니 사령부 비서실로 직보하겠다. 절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 그리고 그 사실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 알겠나? 단결. 전화를 끊고 바네라는 지난 이틀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차가운 병원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자신의 휴가 이틀. 그 이틀이 해병대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었던 거대한 보안 사고를 막아낸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까? 병원 복도 저편에서 전투와 발자국 소리가 아닌 잘 닦인 구두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포항 성모병원 응급실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배우 이병헌을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급파된 헌병대 수사관과 사령관 비서실의 수행원들이었다. 그들은 병원 측의 신분을 밝히고 순식간에 할머니가 있는 병상 주변을 통제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높아 보이는 한 남자가 바네라에게 다가왔다. 바네라 중사님이십니까? 사령관님 비서실장입니다. 그는 바네라의 피곤에 절은 모습과 그녀가 할머니를 위해 샀던 간병 물품들을 힐끗 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이틀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 역시 지난 48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했을 터였다. 그때 비서실장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장님, 사령관님 헬기 지금 병원 옥상 헬기장 접근 중입니다. 바네라의 휴가는 그렇게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의 호출과 함께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이틀 동안 지켜낸 그 100발의 노파가 이제 그녀의 군 생활을 그리고 그녀가 속한 부대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포항 성모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긴장감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실장님, 사령관님 헬기 지금 병원 옥상 헬기장 접근 중입니다. 비서실장의 무전기에서 터져나온 다급한 목소리는 응급실 전체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바네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해병대 사령관, 3스타, 8만 해병대의 정점. 그녀가 감히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가 지금 이 건물 옥상에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48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편의점에서 산 얇은 후드 티셔츠 위에 할머니에게 덮어주느라 구겨진 전투복 상의를 겨우 걸친 초라한 행색이었다. 그녀의 붉은 명찰만이 이 상황의 비현실성을 증명하듯 선명하게 빛났다. 비서실장을 위시한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과 헌병대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응급실 통로 확보해. 병원장님께는 우리가 직접 말씀드린다. 환자분 상태 최종 바이탈 다시 체크해. 그들은 응급실의 소란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고요하고 서늘한 질서를 만들어냈다. 두두두두두두 건물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다. 창문 유리가 덜덜 떨릴 정도의 강력한 로터 소리였다. 포항 1사단에서 흔히 듣던 기동 헬기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지휘 통제기 마리논이 내는 육중하고도 위압적인 굉음이었다. 바네라는 자신도 모르게 병상 커튼 옆에 버티고 서서 부동자세를 취했다. 응급실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 엘리베이터의 문이 딩 소리와 함께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완벽한 전투복 차림의 사령관 전속 부관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이강산 중장,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텔레비전 뉴스나 부대 정훈 교육 자료에서 보던 위험 있는 정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막 작전 지휘소에서 뛰쳐나온 듯 방탄 헬멧만 벗은 채 방탄조끼까지 착용한 완전 군장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이틀간의 수색과 극도의 불안감으로 잿빛이 되어 있었고 턱에는 거친 수염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만큼이나 절박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의 눈은 다른 어느 곳도 보지 않았다. 오직 비서실장이 가리킨 병상, 그곳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병원장과 의사들의 보고도 수행원들의 안내도 무시한 채 곧장 침상으로 걸어왔다. 바네라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숨을 참으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이강산 사령관은 바네라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니, 주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침대에 누워있는 작고 야윈 노파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섰다. 대한민국 해병대를 호령하는 사령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가 낮게 불렀다. 수액을 맞으며 겨우 잠들어 있던 할머니가 그 목소리에 미약하게 반응했다.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이 방탄조끼를 입은 거대한 아들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맑은 빛이 돌아왔다. 강산아, 우리 아들 왔어? 할머니는 마치 어제 만났던 아들을 다시 만난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는 천년의 그리움이 담긴 것처럼 웃었다. 다음 순간 응급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이강산 사령관이, 그 강철 같던 해병이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할머니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댔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그는 노모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이 한 여인의 아들로 돌아가 울고 있었다. 자신이 잠시 포항에 시찰을 왔을 때 치매 증세가 있는 노모를 공관에 잠시 모셨다가 그 잠깐 사이에 잃어버렸다. 지난 이틀간 그는 해병대 사령관으로서의 체면과 군 기강 문제 때문에 외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1사단 전체에 비공식 수색 명령을 내려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부대 밖, 그것도 정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만약 바네라가 아니었다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기억이 온전하던 시절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 아들. 밥은 묵었어? 얼굴이 왜 이리 헬쑥해. 치매에 걸린 노모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공포보다 눈앞의 아들의 끼니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듯 했다. 이강산 사령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다시금 사령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 앞에서 몇 분째 경례 자세를 풀지 않고 있는 바네라 중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네라의 빨간 명찰과 그녀의 지친 얼굴, 그리고 그녀가 덮고 있던 자신의 야전 상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네라를 향해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완벽한 각도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해병대 사령관이 일개 중사에게 군대의 계급을 떠나 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구해준 은인을 향해 바치는, 그리고 한 선배 해병이 진정한 해병의 정신을 실천한 후배 해병에게 바치는 가장 깊은 경이었다. 바네라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차마 경례를 풀지 못하고
그저 그 경례를 받아내고 있었다. 바네라 중사. 네. 중사 바네라.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내 어머니를 구했고 나를 구했으며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지켰네. 그때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병원장과 의사들이 사령관 주위로 몰려들었다. 사령관님. 환자분 상태는? 사령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함께 온 비서실장, 배우 이병헌을 닮은 듯한 냉철한 인상의 김소령이 바네라에게 다가왔다. 바네라 중사님. 저는 사령관님 비서실의 김소령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 중사님의 휴가. 전부 이렇게 되신 것 사령관님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김소령은 바네라의 핏발 선 눈과 편의점 봉투에 담긴 세면도구들을 보았다. 부대 복귀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차로 편히. 아닙니다. 바네라가 말을 잘랐다.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어머님,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즉시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해병이었고 그녀의 휴가는 이미 끝났다. 바네라는 사령관과 비서실장에게 다시 한번 경례를 붙이고 그들의 만류를 뒤로 한 채 응급실을 빠져나왔다. 병원 밖은 이미 검은색 세단들과 헌병 차량들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틈을 빠져나와 병원 앞에서 겨우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해병대 1사단 청룡문으로 가주십시오. 자정이 넘은 시각. 1사단의 위병소에 다시 섰을 때 바네라는 이틀 전 휴가를 나갔던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스스로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복귀 신고서에 서명했다. 위병소 근무병은 그녀의 지친 얼굴을 의아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차가운 포항의 밤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홀로 어두운 막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10일짜리 휴가는 이렇게 단 이틀 만에 폭풍처럼 끝이 났다. 새벽 6시. 포항 오천읍의 하늘이 밝아오기도 전 해병대 1사단의 기상 나팔 소리가 뼈를 때리는 바닷바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바네라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수색대원의 몸은 피곤보다 규율에 먼저 반응했다. 지난 이틀간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잔 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빨간 명찰을 다시 부착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보았던 사령관의 눈물과 경례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꾼 꿈만 같았다. 연병장으로 뛰어나가 아침 점호에 합류했다. 하나. 우리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해병의 긍지를 외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바네라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부대는 꿈을 꾸지 않았다. 소문은 이미 연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들었어? 반 중사 휴가 이틀 만에 복귀했대. 제주도 간다더니 뭐에 씌었나? 그게 아니라 마 상사님한테 들었는데 휴가 나가자마자 웬 치매 할머니한테 붙잡혀서 이틀 꼬박 병원에서 보냈다는 거야. 완전 미친 거지. 여군은 저래서 안 된다니까. 정에 이끌려서. 쯧쯧. 그러게 마 상사님 말대로 그냥 읍사무소에 던져주고 갔어야지. 소문의 근원지는 명백했다. 바네라가 휴가를 나가던 날 위병소에서 그녀를 비웃었던 마동탁 상사였다. 아침 훈련이 시작되기 전 바네라는 복귀 신고를 위해 중대본부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마동탁 상사가 커피를 마시며 다른 간부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단결. 중사 바네라. 휴가 복귀 신고합니다. 바네라가 우렁차게 격려했다. 마동탁 상사는 들고 있던 커피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걸려 있었다. 반 중사.
복귀했어? 그래, 휴가 아주 잘 보냈나 봐. 사무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다른 간부들은 헛기침을 하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네. 그 노인네, 똥오줌이라도 받아냈어? 바네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복귀 신고합니다. 휴가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왜 없어? 마동탁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 황금 같은 10일짜리 휴가 중에 이틀을 길거리 노파 하나 때문에 몽땅 날린 게 특이사항 아니야? 해병대 수색대라는 놈이. 아, 실례. 수색대라는 여군이. 그렇게 물러터져서야 되겠어? 그게 다 감정 낭비고 부대 손실이야. 너 이번 분기 고과는 기대하지 마. 내가 중대장님께 똑똑히 보고 드렸으니까. 군인 기본 자세 불량. 상급자 지시 불이행. 그것은 협박이었다.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생명을 구한 부하에게 상급자가 가하는 비열한 협박. 바네라는 어젯밤 자신에게 경례하던 사령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눈앞의 마동탁을 바라보았다. 그 같은 붉은 명찰을 달고 있다는 것이 치욕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사령관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자랑할 일도 변명할 일도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자에게 그런 말을 해봤자 바네라가 미쳤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떠들고 다닐 것이 뻔했다. 알겠습니다. 훈련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마동탁이 뒤통수에 대고 비아냥거렸다. 쯧쯧. 고집은 황소 고집이야. 그러니 남자들도 다 도망가지. 그 노인네 시설에는 잘 인계하고 왔겠지? 괜히 엮여서 부대에 민원 들어오게 하지 말고. 바네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대답 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그날 하루 바네라는 지옥 훈련을 소화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모멸감을 훈련에 쏟아부었다. 포항 앞바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의 고무보트 해상 침투 훈련. 그녀는 얼음장 같은 파도를 맨몸으로 가르며 가장 먼저 보트에 올라탔다. 레펠 훈련장. 그녀는 15m 높이의 모형 함교에서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그 어떤 남자 대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상에 착지했다. 근접 격투 훈련장. 그녀는 자신보다 30kg은 더 나가는 남자 대원을 상대로 정확한 무적 해병의 무술 무적도 기술을 구사의 순식간에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녀의 도끼 어린 모습에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반중사 오늘 왜 저래? 휴가 망쳐서 빡 돌았나 봐. 마 상사한테 제대로 찍혔다던데.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와 진실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문제 있는 여군의 기행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바네라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온 것은 상사의 모욕과 동료들의 외면뿐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 중대장이 아닌 수색 대대장이 그녀를 호출했다. 대대장은 배우 손석구를 닮은 날카로운 눈매와 과묵한 성품을 지닌 존경받는 지휘관이었다. 단결. 부르셨습니까? 대대장실에 들어선 바네라에게 대대장은 자리를 권했다. 반중사. 앉아. 그는 한참 동안 서류만 뒤적이더니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휴가. 잘 보냈나? 네. 잘 보냈습니다. 별일 없었고 대대장의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바네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대대장은 희미하게 웃는 듯 했다. 그래. 특이사항이 없었겠지. 우리 수색대원답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반중사. 자네는 훌륭한 해병이야. 그것만 알아두게. 나가봐. 바네라는 영문을 모른 채 대대장실을 나왔다. 그녀가 나간 뒤 대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를 들었다.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와 있었다. 그는 어젯밤 사령관이 포항 성모병원을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긴급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 네. 수색 대대장입니다. 아닙니다. 반중사는 아주 겸손하고 강인한 해병입니다. 예. 내일 오전에 직접 1사단 연병장으로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의전 준비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대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중대본부 건물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마동탁 상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일 이 조용하던 청룡 부대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을 바네라도 마동탁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포항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차가웠다. 해병대 1사단 전 대원이 아침 점호 이후 주간 정례 훈련 브리핑을 위해 사단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다. 사단장이 단상 위에 서서 주간 훈련 계획을 막 발표하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처음에는 아주 먼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벌의 윙윙거림 같던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졌다. 두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 그것은 1사단의 일상적인 기동 훈련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무겁고 위압적이며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로터 소리였다. 뭐야? 훈련 스케줄에 사령부 항공 지원 있었어? 간부들이 웅성거렸다. 마동탁 상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하늘을 노려보았다. 어떤 놈이 브리핑 중에 고도를 낮추는 거야. 미쳤나? 하늘을 뒤덮고 있던 구름을 뚫고 위압적인 회색 기체 2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징,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었다. 그것도 일반 기체가 아닌 사령부 직할 지휘 통제기 편대였다. 헬기 편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연병장 상공으로 진입했다. 위험해. 모두 피해. 아니, 대열 유지해. 사단장이 고함을 쳤다. 2대의 마리노는 연병장 중앙 사단장 단상 바로 앞 잔디밭에 정확하게 착륙을 시도했다. 두두두두두두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마른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켰다. 도열에 있던 해병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팔로 얼굴을 가렸다. 간부들의 팔각모가 벗겨져 날아갈 지경이었다. 마동탁 상사는 입에 들어오는 흙을 뱉어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아씨, 어떤 미친놈이야. 당장 수신호 안 해? 헬기가 지면에 완전히 닿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연병장의 모든 소리가 죽었다. 헬기의 측면 슬라이딩 도어가 윙의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완벽한 의장 행사복을 입은 4명의 해병대 의장대원이었다. 그들은 소총을 어깨에 맨 채 헬기 양옆으로 도열했다. 그리고 헬기 안쪽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각 잡힌 해병대 정복, 어깨에는 빛나는 3개의 별. 그리고 가슴에는 그가 평생을 바친 조국이 수여한 무수한 훈장들. 이강산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연병장에 있던 수천 명의 해병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것은 비공식 방문도 격려 방문도 아니었다. 사령관은 지금 가장 엄숙하고 공식적인 예복인 정복을 입고 있었다. 사단장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경례를 붙였다. 단결. 사령관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이강산 사령관은 사단장의 경례를 짧은 목례로 받았다. 그의 표정은 어젯밤 병원에서 보았던 아들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8만 해병대의 수장이었다. 그의 눈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전부대 주목. 사령관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제군들. 오늘 나는 1사단의 훈련 태세를 점검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의 시선이 도열한 장교들 사이를 훑었다. 그리고 부사관 대열에 서 있는 마동탁 상사를 지나쳤다. 마동탁은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어젯밤 병원에서의 일이 그저 악몽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설마. 아니야. 나한테까지. 사령관의 시선은 마동탁을 지나쳐 수색대대 중사들 대열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바네라에게 멈췄다. 해병대 제1사단. 수색대대 중사 바네라. 바네라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왜 불리는지 알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대열에서 뛰쳐나와 단상 앞으로 달려갔다. 중사. 반. 해. 라. 그녀가 사령관 앞에 우뚝 섰다. 사령관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와 마주 섰다. 그는 바네라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연병장의 모든 해병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사령관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다. 해병대는 최강의 전투부대다. 그러나 그 힘은 오직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다. 그는 바네라의 휴가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모든 대원이 듣는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기 바네라 중사는 자신의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길에서 죽어가던 한 노인을 위해 전부 바쳤다. 저체온증과 치매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써가며 이틀간 밤낮으로 간호했다. 해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바네라를 그저 휴가 망친 불쌍한 중사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령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 부대의 어떤 간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한 이 숭고한 행위를 쓸데없는 짓이라 폄하했다. 감상에 젖은 짓이라 비웃으며 인사고과를 빌미로 협박까지 했다고 보고받았다. 마동탁 상사는 이제 숨도 쉬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했다. 그 간부에게 묻겠다. 사령관은 마동탁 상사를 정확히 지목했다. 군수가 마동탁 상사. 상사 마동탁. 마 상사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에게 국민이란 무엇인가? 자네가 지켜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그저 귀찮은 존재인가? 자네의 그 썩어빠진 정신이 자네가 달고 있는 그 붉은 명찰의 명예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마동탁 상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완벽한 참교육이었다. 사령관은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다시 바네라를 돌아보았다. 제군들. 반 중사가 구한 그 노인이 누구의 어머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분은 이 나라의 국민이었고 해병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사실을 밝히겠다. 그대들이 쓸데없는 노파라고 무시할 뻔했던 그분은 사령관은 바네라를 바라보았다. 바로 이 해병대 사령관의 어머니다. 연병장은 충격으로 정지했다. 모든 해병들의 입이 벌어졌다. 마동탁 상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바네라는 그제야 사령관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깨달았다. 사령관과 함께 온 의장대원이 붉은색 벨벳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사령관이 그 상자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훈장 중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바네라 중사. 중사 바네라. 그대는 국민을 위한 군대라는 우리 해병대의 존재 이유를 몸소 증명했다. 그대는 일사단의 명예를, 아니,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지켜냈다. 이강산 사령관은 상자에서 훈장을 꺼내 바네라의 왼쪽 가슴, 그녀의 붉은 명찰 바로 위에 직접 달아주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이강산 중장은 바네라 중사의 투철한 해병 정신과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련 보국 훈장 천수장을 수여한다. 바네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그녀의 휴가를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지난 이틀간의 고됨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겪었던 모욕과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의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했다. 단결. 사령관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마동탁 상사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마 상사, 자네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사단장은 즉시 저자를 감찰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직보하도록. 해병의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없는 자는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라. 사령관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마리논에 탑승했다. 헬기는 거대한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수직으로 이륙했고 순식간에 맑은 포항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연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모든 해병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다. 홀로 서 있는 바네라 중사.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숭고한 훈장이었다. 검은 갈매기를 닮은 해병대 지휘 헬기 마리논 편대가 포항의 하늘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헬기가 남긴 거대한 하강풍이 잦아들자 해병대 제1사단의 광활한 연병장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수천 명의 해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세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늘로 사라진 헬기 편대,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고 멍하니 서 있는 바네라 중사, 그리고 연병장 바닥에 시선을 쳐박고 재가 되어가는 마동탁 상사.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일사단장이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원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전 대원 뭐하고 있나? 오늘 훈련 브리핑은 이것으로 종료한다. 각 부대장은 대원들을 인솔하여 즉각 예정된 훈련에 임하도록. 즉시 실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엄중했다. 대원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단결이라는 외침과 함께 각자의 중대 단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바네라 중사와 마동탁 상사를 힐끔거렸다. 오늘 아침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한 사람의 명예가 하늘 높이 치솟고 다른 한 사람의 오만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목격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마동탁 상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니, 그는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하얗지 않았다. 이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잿빛에 가까웠다. 해병대 사령관의 보직 해임과 감찰 지시는 대한민국 해병대 상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특히 이곳 포항 1사단에서 이런 불명예는 그의 군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줄과 짬밥이 진정한 명예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제 자신이 바네라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다. 똥오줌이라도 받아냈어? 시설에 잘 인계했겠지? 그 말들이 이제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사단장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마 상사. 사단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거기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자네는 해병의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없다. 그 상사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어떻게 부하의 숭고한 행동을, 국민을 구한 그 명예로운 일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나. 사단장님, 저는 그게 마동탁 상사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지 않았다. 변명은 헌병대 감찰실 가서 해. 주임 원사. 예, 사단장님. 사단 주임 원사가 대열에서 나와 우렁차게 대답했다. 당장 저자의 무장을 해제하고 헌병대에 인계해. 사령관님 직속 감찰관이 내려오기 전에 기본 조사를 마치도록. 알겠습니다. 주임 원사와 헌병대 간부 2명이 마동탁 상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말없이 그의 허리에 찬 권총집을 풀고 팔강모를 벗겼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1사단의 일원이 아님을 선포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마동탁 상사는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두 헌병에게 이끌려 연병장을 가로질러 끌려갔다.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모든 해병들이 그 치욕적인 퇴장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가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후배 부사관들은 그를 향해 일말의 동정도 보내지 않았다. 이제 연병장에는 사단장과 각급 지휘관들, 그리고 바네라 중사만이 남아 있었다. 바네라가 속한 수색 대대장 손석구를 닮았던 그 과묵한 지휘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 달린 천수 훈장을 바라보았다. 보국 훈장. 그것도 천수장은 웬만한 장군들도 평생 한번 만져보기 힘든 영예였다. 반중사. 네, 대대장님. 정말 미안하네. 대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네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안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 어제 자네를 불렀을 때 솔직히 물었어야 했는데 자네의 그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대답 뒤에 이런 엄청난 일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네. 아니, 짐작했으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지. 나 역시 마 상사와 같은 오만한 간부는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되네. 바네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중사, 자네는 우리 수색대대의 자랑이다. 아니, 1사단의 자랑이고 해병대의 자랑이야. 대대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명하신 일이다. 오늘은 모든 훈련에서 열외하도록. 관사에 가서 푹 쉬게. 이건 명령이야. 하지만 훈련이. 하지만이라니. 지금 자네 가슴에 달린 게 뭔지 보이나. 그건 휴가 전부를 반납하고 얻은 명예야. 자네가 쉬지 않는다면 그 훈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걸세. 그리고 대대장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날린 그 열흘 휴가 내가 20배로 갚아주겠네. 사단장님께 따로 건의해서 특별 포상 휴가 30장을 올려놓았으니 언제든 쓰게. 지금이라도 당장 제주도 다녀오게. 바네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고 경례를 붙였다. 단결. 감사합니다. 연병장을 떠나 관사로 돌아가는 길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훈련 준비를 하던 해병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홍해의 물이 갈라지듯 그녀를 중심으로 길이 열렸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휴가 망친 불쌍한 여군이라는 동정이나 유난 떠는 여군이라는 비아냥이 없었다.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경외. 자신들과 같은 붉은 명찰을 달고 있지만 자신들이 감히 실천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해낸 동료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이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비웃고 험담하던 몇몇 간부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바네라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걸었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관사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리고 전투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포항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전투복 가슴에 달린 훈장을 비췄다. 그녀는 훈장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차갑지만 묵직한 금속의 감촉. 그것은 그녀가 지난 이틀간 느꼈던 모든 피로와 서러움, 그리고 오늘 아침 마 상사에게 받았던 모욕까지도 모두 씻어내는 듯한 무게였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길고 긴 폭풍이 드디어 지나간 것 같았다. 바네라가 관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사이 해병대 제1사단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마동탁 상사는 즉각 헌병대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보직 해임과 사령관 직속 감찰 소식은 부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바네라 중사의 이야기도 함께였다. 들었어? 그 할머니가 해병대 사령관님 어머니셨대. 뭐? 진짜야? 그럼 반 중사가 사령관님 어머니를 구한 거네. 미쳤다. 그런데 마 상사는 그것도 모르고 반 중사한테 인사고과 가지고 협박을 한 거라고. 와, 간도 크지. 사령관님 어머니 구한 부한테. 쯧쯧, 저건 군 생활 끝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 끝난 거네. 식당, 휴게실, 훈련장, 사무실, 부대 내의 모든 공간에서 바네라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은근히 무시했던 시선들은 하룻밤 사이에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존경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반중사가 아니었다. 사령관에게 직접 훈장을 받은 수색대 여군, 마동탁 상사를 날려버린 진짜 해병으로 불렸다. 바네라는 다음 날 아침 푹 자고 일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훈련 여루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녀는 관사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그녀는 전투복을 입고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명의 해병들이 식사를 하던 식당 내부가 순간 쨍하고 얼어붙었다. 모든 숟가락질이 멈췄다. 모든 대화가 끊겼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바네라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았다. 그녀가 자리를 잡기 위해 두리번거리자 여기저기서 그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려는 어색한 움직임들이 보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 한 동료 중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평소 마동탁 상사와 친하게 지내며 바네라를 은근히 따돌리던 무리 중 하나였다. 저, 반중사. 응. 왜 그래, 오중사. 아니, 어제 사령관님 오셨던 거 정말 대단하더라. 그는 횡설수설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솔직히 나 반중사가 휴가 날리고 왔다고 했을 때 속으로 좀 비웃었거든. 마 상사 말만 듣고 여군이 정에 약해서 일 그르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바네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오중사. 고개 들어. 난 괜찮아. 아니, 안 괜찮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 내가 비웃음 당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해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지. 만약 그 할머니가 사령관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나는 똑같이 했을 거야. 그리고 자네도 그랬어야 해. 그게 붉은 명찰의 무게야. 그녀의 말에 오중사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부끄럽다. 정말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바네라는 비로소 희미하게 웃었다. 됐다. 밥 먹자. 오늘 수색 훈련 빡세다는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그제야 식당의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전과 확연히 달랐다. 빨간 명찰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또 유난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그 파문은 부대 밖으로도 퍼져나갔다. 해병대 사령부 정훈 공보실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물론 사령관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가족의 사생활 보호와 군 보안을 위해 철저히 함구되었다. 하지만 해병대 수색대 여군, 휴가 반납하고 길 잃은 치매 노인 구해. 사령관, 포항 1사단 직접 방문해 보국 훈장 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바네라의 이야기가 나왔다. 바네라는 관사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앵커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선행을 소개했다. 자료 화면으로는 해병대 1사단 대원들이 훈련하는 모습과 마리논 헬기가 착륙하는 모습 멀리서 찍은 영상, 그리고 바네라의 이름과 계급이 자막으로 처리되어 나갔다. 어이, 바네라. 너 텔레비전 나온다. 동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바네라는 얼굴이 화끈거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순간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우리 엄마였다. 그녀는 휴게실을 빠져나와 차가운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헤라야. 우리 딸. 너 만나. 방금 뉴스에 포항 해병대 바네라 중사라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흥분과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주도 사투리가 다급하게 튀어나왔다. 바네라는 그제야 어머니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떠올랐다. 엄마. 그게 맞아. 나야.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랜. 휴가 못 온다고 해서 엄마는 그냥 부대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옥돔 미역국 끓여놓고.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를 구했다고. 이틀 동안 병원에서.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장해. 그 고생을 혼자 다 했나. 밥은 묵고 한 거냐? 바네라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어.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긴. 나라에서 훈장까지 줬다는데. 아이고. 우리 헤라. 엄마는 내가 해병대 간다고 할 때 그 험한 데 가서 여자애가 고생만 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른다. 근데 이렇게 장한 일도 하고. 아이고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잘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울었다. 바네라는 차가운 복도에 기대어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마동탁 상사의 모욕도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그 어떤 것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이 서툰 칭찬과 눈물이 그녀의 모든 수고를 보상해주고 있었다. 엄마. 울지 마. 나 다음 휴가. 금방 나갈게. 대대장님이 30장이나 주셨어. 그때 가서 엄마 옥돔 미역국 배 터지게 먹을게. 됐다. 다 필요 없다. 너만 건강하면 된다. 우리 장한 해병대 딸. 전화를 끊고 난 뒤 바네라는 차가운 포항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뉴스가 나간 지 이틀이 지났다.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바네라 역시 훈장 받은 중사라는 수식어를 잠시 잊고 다시 해병대 수색대의 혹독한 훈련에 매진했다. 대테러 훈련장에서 모의 인질극 진압 훈련을 막 끝내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때 주임 원사가 그녀를 급히 찾았다. 반 중사. 사단장님이 찾으신다. 지금 당장. 네.
대대장님이 아니고요. 아니, 사단장님께서 직접. 어서 가보게. 바네라는 땀도 닦지 못한 채 사단장실로 달려갔다. 사단장실의 분위기는 며칠 전과는 사뭇 달랐다. 1사단장 투스타은 아주 귀한 손님을 맞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맞았다. 반 중사. 어서 와. 앉아. 아니, 서 있는 게 편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단장은 책상 위에 놓인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의 흰색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군용 봉투가 아니었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을 상징하는 금박 문양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게. 바네라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툼한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손으로 직접 쓴 힘이 쓰면서도 해병대 지휘관 특유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글씨체였다. 바네라 중사에게. 나 이강산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예를 떠나 한 사람의 아들로서 반 중사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반 중사를 많이 찾으십니다. 붉은 명찰 막내딸이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말씀하십니다. 병원에서 반 중사가 사주겠다던 전복죽을 꼭 같이 먹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폐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말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 공관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반 중사가 꼭 와주었으면 하고 바라십니다. 부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그저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의 막내딸로서 편히 와주길 바랍니다. 이강산 올림. 바네라는 카드를 든 채 굳어버렸다. 해병대 사령관에 저녁 식사 초대. 그것도 화성 공관으로. 이것은 1사단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군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일개 중사를 사적인 자리에 초대한 것이었다. 사단장님,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반 중사. 사단장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건 해병대 사령관의 초대가 아닐세. 이건 아들 이강산이 어머니의 은인에게 보내는 초대야. 그리고 내 생각엔 어머니께서 반 중사를 봐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실 것 같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자네가 병원에서 이틀간 보여준 그 정성이 치매로 혼란스러우셨던 어르신께 유일한 빛이었을 걸세. 가줘야 하네. 이건 또 다른 임무라고 생각하게. 결국 바네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이다. 내가 자네가 입고 갈 사복. 아니, 해병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정복을 준비시킬까? 아닙니다. 사단장님. 바네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카드에 막내딸로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해병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그러나 평범한 스웨터와 바지를 입고 가기로 결심했다. 토요일 저녁. 바네라는 휴가를 받아 포항을 떠났다. 이번에는 택시가 아니었다. 1사단장 지시로 사단에서 가장 좋은 검은색 지휘 차량이 배정되었다. 운전병에게는 목적지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졌다. 차가 포항을 벗어나 경기도 화성시의 해병대 사령부 단지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바네라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다. 1사단보다 몇 배는 더 삼엄한 경계를 뚫고 차는 사령관 공관으로 알려진 조용한 저택 앞에 멈췄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보았던 배우 이병헌을 닮았던 그 냉철한 인상의 김소령이었다. 바네라 중사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바네라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사령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그를 따라 들어간 저택 내부는
그녀가 상상했던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잘 정돈된 오래되었지만 기품 있는 한옥의 느낌이었다.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나무 향기가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거실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산 사령관이었다. 그는 훈장을 수여하던 날의 위험 있는 정복도 병원에서 만났던 절박한 모습도 아니었다. 그는 편안한 남색 스웨터를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바네라를 보자 마치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대하듯 따뜻하게 웃었다. 반중사. 어서 와요. 정말 와주었구려. 고맙네. 그는 악수를 청했다. 바네라가 얼떨결에 손을 내밀자 그가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반중사 온다고 계속 들락거리신다네. 그가 바네라를 안쪽 식당으로 안내했다. 식탁에는 화려한 진수성찬 대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보았던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빗어 넘긴 백발,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는 비록 얼굴에 주름은 가득했지만 아주 온화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바네라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왔어. 우리 막내. 이번에는 치매로 인한 혼란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 바네라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그녀를 향해 야윈 팔을 벌렸다. 이리 와. 내 새끼. 밥 먹어야지. 내가 우리 막내딸 오면 주려고 제일 좋아하는 전복죽 수라고 했어. 포항에서 공수한 진짜 전복으로. 바네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전복죽. 병원에서 할머니가 그토록 찾았던 음식이었다. 이강산 사령관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다. 가보게. 반중사. 오늘은 내 어머니의 막내딸이 되어주게. 바네라는 천천히 걸어가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연신 고맙다. 우리 강아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신의 휴가 이틀을 바쳤던 그 만남이 그녀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화성의 사령관 공관에서는 해병대 사령관과 수색대 중사가 아닌 그저 아들과 두 딸이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은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서북 도서를 포함한 광활한 해역을 책임지는 강철 같은 해병대 사령관 이강산 중장. 기억이 돌아왔다 흐려지기를 반복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막내딸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찬 백발의 노모. 그리고 그들 사이에 포항 수색대의 얼룩무늬 전투복 대신 단정한 스웨터를 입고 앉아있는 바네라 중사. 전복죽이여. 어서 먹어. 우리 막내가 이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서툰 솜씨로 직접 죽그릇을 바네라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바네라가 포항 성모병원에서 간호할 때 할머니는 어서 나와서 아들에게 전복죽을 쑤어주러 가야 한다고 또 자신이 전복죽을 먹고 싶다고 그토록 노래를 불렀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기억 속에 가장 깊이 각인된 아들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자 엇갈린 기억 속에서 바네라에게 약속받았던 유일한 희망이었다. 바네라는 숟가락을 들어 진한 내장빛이 감도는 죽을 한술 떴다. 오랫동안 푹 고아낸 진한 전복의 향과 쌀알의 부드러움이 혀를 감쌌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이틀간의 지독한 피로와 마동탁 상사에게 받았던 모욕과 낯선 병실에서의 외로움을 모두 씻어내는 따뜻한 위로 그 자체였다. 맛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할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웃었다. 이강산 사령관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헬기에서 내릴 때의 그 엄격한 장군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행복의 한 조각을 되찾아준 은인을 바라보는 한 아들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깨어나신 이후로 계속 반중사 이야기를 하셨네. 사령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치매 증상으로 혼란스러워 하시는 줄 알았지. 우리 막내딸, 나를 구해준 붉은 명찰 아가씨라는 말을 섞어 쓰시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어머니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던 거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딸처럼 느껴질 만큼 고맙고 소중했다는 것을. 할머니가 바네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병원에서 그녀가 잡아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내 손 잡아주던 손이요. 이 손. 어찌나 따뜻하고 야무지던지. 이 손이 나를 살렸어. 우리 아들 만나게 해줬어. 바네라는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없이 고무보트에 노를 젓고 밧줄을 타고 격발기를 당기던 손. 그 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동아줄이자 잊을 수 없는 온기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울렸다. 반중사. 사령관이 물었다. 정말 궁금한 것이 있네. 어째서 반중사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나. 마동탁 상사가 자네를 그렇게 몰아붙일 때 내가 구한 분이 사령관의 어머니다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모든 것이 쉬웠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바네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강산 사령관과 눈을 맞추었다. 사령관님. 제가 만약 그 할머니가 사령관님의 모친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혹은 마 상사의 협박이 두려워서 그분을 경찰서나 읍사무소에 인계했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훈련 구호보다 단단했다. 그랬다면 저는 그날부로 제 가슴에 붉은 명찰을 뗄 자격을 잃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사령관님의 어머니를 구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해병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훈장을 받기 위해 한 일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이강산 사령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이 젊은 여군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그저 운이 좋았던 중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해병대 정신 그 자체를 체화하고 있었다. 반중사. 자네는 정말. 그는 고맙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바네라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녀가 현관에서 인사를 하려 할 때 할머니가 종종 걸음으로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작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붉은색 비단 복주머니였다. 막내야. 이거 가져가. 할머니. 이럴 수 없습니다. 저는 내 말 들어. 이건 비싼 게 아니여.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한테 주신겨. 이 안에 작은 옷가락지 하나 들어있어. 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닌 거여. 이걸 이제 내 딸한테 주는겨. 꼭 지니고 다녀. 우리 막내딸 험한 일 한다는데 이게 너를 지켜줄 것이여. 할머니는 바네라의 손에 복주머니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바네라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며칠 전 가슴에 달았던 보국 훈장 1000수장보다도 더 무겁고 따뜻한 선물이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힘껏 안아들였다. 이강산 사령관이 직접 그녀를 문 밖까지 배웅했다. 화성 사령부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두 사람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반중사. 사령관이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의 그 당연한 일이라는 말에 나는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네. 자네 같은 해병이
자네 같은 인재가 포항의 그 험한 갯바람 속에서만 구르는 것은 해병대 전체의 손실일세. 바네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곳 화성 사령부로 옮기는 것은 어떻겠나. 합동참모본부나 아니면 내 직속 비서실의 경호팀도 좋네. 자네의 능력과 그 정신이라면 어디서든.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대한민국 해병대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었다. 출세가도가 보장되는 길이었다. 그러나 바네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평생의 영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화성 사령부의 그 어떤 불빛보다도 단단하고 맑았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제 자리는 포항입니다. 저의 동료들이 있는 곳, 제가 땀 흘려온 그곳, 제1수색대대입니다. 반중사 하지만 사령관님, 저는 마동탁 상사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해병대 수색대에 지원했습니다. 편한 자리를 탐내는 해병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해병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곳을 떠난다면 저는 그날 청룡문 앞에서 할머니를 발견했던 바네라가 아니게 됩니다. 이강산 사령관은 그녀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바네라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어떠한 야망이나 계산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순수하고도 강인한 신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령관은 결국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래. 그래야 바네라 중사지. 그래야 내가 아는 귀신 잡는 해병의 후예답지. 그는 실망한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찾던 진정한 해병의 모습을 확인했다는 데에 대한 깊은 기쁨이 묻어나왔다. 알겠네. 반중사의 뜻을 존중하겠네.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약속하게. 무슨 일이든 부당한 일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아들로서 찾게. 이건 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내 어머니 막내딸의 오빠로서 하는 부탁일세. 단결. 명심하겠습니다. 바네라는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이강산 사령관 역시 그녀에게 똑같이 예를 갖추어 경례를 돌려주었다. 다시 포항 제1사단으로 돌아오는 길, 바네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한 손에는 차가운 보국 훈장이 아닌 할머니의 체온이 남은 듯한 작은 붉은 복주머니가 쥐어져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해병대 1사단은 다시 혹독한 동계 훈련에 돌입했다. 마동탁 상사는 불명예스럽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서해 최북단 외딴섬의 격오지 부대로 전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떠난 자리는 새로운 합리적인 지휘관으로 채워졌다. 부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이상 부당한 위계 질서나 오만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았다. 바네라 중사 사건은 모든 해병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진정한 강함은 후임을 짓밟는 오만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숭고한 희생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적 해안 침투 훈련. 반중사 선두조를 이끌고 오리발로 칠흑 같은 바다를 건너 저편 고지를 탈환한다. 실시. 단결. 선두조 전원 나를 따르라. 입수 준비. 바네라는 얼음장 같은 겨울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전투복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난 떠는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1사단 수색대대의 정신 그 자체였다. 차가운 파도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수경을 고쳤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함께 빛나고 있었다. 하나는 국가가 인정한 명예의 훈장,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생명을 구하며 얻은 따뜻한 복주머니의 온기였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가슴에 단 붉은 명찰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 그 자체였다. 바네라는 더 힘차게 오리발을 저어 어둠 속의 조국 해안을 향해 나아갔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